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기업은 바로 서호전기입니다. 최근에 기록적인 수주 소식 들리면서 주가도 막 움직이고 시장에서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 건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로전기, 이게 항만 크레인 제어 시스템 분야에서 벌써 한 40년 넘었죠? 한올만판 그런 강소기업입니다. 40년이요? 와, 오래됐네요. 네, 단순히 부품 납품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항만 자동화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 분석은 그럼 서우전기가 직접 낸 반기 보고서하고 또 여러 증권사에서 나온 심층 분석 보고서들 이런 걸 좀 교차 검증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봐야죠. 청취자님께서 이 서우전기라는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강점이라든지 아니면 재무 상태, 또 미래 성장 가능성, 잠재적 위험 요인까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만 딱 뽑아서 전달해 드릴게요. 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서우전기. 이 회사가 도대체 뭘 하는 회사냐? 정체성부터 좀 확실히 해야겠죠? 네. 1981년에 설립됐고요. 코스닥에는 2002년에 상장했습니다. 항만 크레인 구동 제어 시스템 전문 기업이고 본사는 안양시에 있습니다. 항만 크레인 구동 제어 시스템. 그거죠. 항만 가면 엄청 큰 크레인들이 컨테이너 옮기잖아요. 그 움직임을 제어하는 기술. 정확합니다. 컨테이너를 딱 들어올리고 옮기고 또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내려놓고 이 모든 과정을 아주 정밀하게 통제하는 말 그대로 크레인의 두뇌 아니면 신경계 이런 역할을 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와, 두뇌와 순형계.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그래서 항만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죠. 근데 그 외에 산업용 인버터 사업도 하다가 2020년에 서호 전기 드라이브라고 자회사로 물적 분할했던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업을 떼어낸다는 게 언뜻 보면 좀 축소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건 오히려 전문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선택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성 강화요? 네, 각 사업부가 자기 분야에 더 집중해서 의사결정도 빨리 하고 또 시장 변화에도 좀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거죠. 핵심 사업인 이 크레인 제어 시스템에 역량을 더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선택과 집중이네요. 자, 그럼 지배구조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창업주이신 이상호 회장님하고 김승남 대표이사 이 두 분 체제인데 눈에 띄는 게 창업주 일가 지분율이 특수관계인 다 합쳐서 58%가 넘고 자사주도 12% 이상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은 아주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탄탄해 보이는데요. 이런 높은 대주주 지분율은 사실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성장이 곧 대주주의 이익하고 바로 연결되니까요. 경영진하고 주주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회사 잘 되면 대주주도 좋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 높은 지분율하고 창업주 연세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창업주 리스크라고 하던데요. 네. 그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죠. 이상호 회장님께서 1946년생이시니까 우리 나이로 이제 79이십니다. 네, 연세가 꽤 있으시네요. 네. 연세가 적지 않으신데 아직 그 2세인 이해승 씨로의 구체적인 승계 계획이 외부에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 이게 좀 장기적인 불확실성 요인입니다. 승계 계획이 불명확하다. 네. 특히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최대 주주 할증까지 감안하면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볼 때 예상되는 상속세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할 수가 있어요. 수백억 원이요? 와,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요. 이게 그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세금 지원을 마련하려고 예를 들어 후계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시장에 대량으로 매각한다. 이럴 경우에 주가에는 좀 부담이 되겠죠. 소위 말하는 오버렉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물량 부담. 그렇죠. 또는 배당을 갑자기 확 늘린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어떤 장기적인 투자 계획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재무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님께서도 이 경영승계 문제는 서우전기의 어떤 장기적인 그림을 보실 때 반드시 좀 염두에 두셔야 할 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네요. 자, 경영권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서호전기의 진짜 핵심 경쟁력, 기술력 얘기로 넘어가 보죠.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서우전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 이건 바로 자체 개발한 제어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네, 그냥 해외 부품 사다가 조립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핵심이 되는 제어 로직을 직접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그냥 만들어진 거 파는 게 아니라 고객사, 그러니까 항만의 특성이나 요구사항에 딱 맞춰서 시스템을 최적화해주는 맞춤형 솔루션 제공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그런 기술적 혜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기성품보다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컨테이너 안전 감시 방법 같은 핵심 특허들도 꾸준히 확보하고 있고요. 또 끊임없이 차세대 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기술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발 중인 3레벨 MPC 인버터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 방식보다 시스템 구성은 더 단순하게 만들면서 효율은 높이고 원가는 또 낮출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상용화되면 상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걸로 기대됩니다. 기술력은 알겠는데 이걸 그럼 글로벌 시장에는 어떻게 알리고 파나요? 특히 지멘스나 ABB 같은 글로벌 공용 기업들도 있을 텐데요. 영업망은 괜찮은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서우전기의 또 다른 강점이 나옵니다. 바로 글로벌 파트너십이죠. 파트너십이요? 네, 특히 세계 최대 항만 크레인 제조사가 중국의 GPMC거든요. 아, GPMC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시화동 중공업 같은 이런 거대 기업들한테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계 1위 크레인 업체에 납품한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청취자님,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서우전기는 자체적으로 아주 거대한 글로벌 영업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GPMC 같은 이런 파트너사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 항만에 자기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략적 아웃소싱 같은 거죠. 와, 굉장히 영리한 전략인데요. 그렇죠. 거대 기업들하고 정면으로 막 경쟁하는 대신에 그들의 생태계 안에서 핵심 기술 공급자로서 딱 자리를 잡은 겁니다. 아하. 그럼 시장에서의 위치는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틈새 시장의 강자, 이런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항만 크레인 제어라는 아주 특화된 틈새 시장에서 독보적인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경쟁자가 거의 없는 거의 지배적인 사업자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요 공급자 중 하나죠. 그렇군요. 그래서 항만 자동화 테마에 좀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순수 투자 대안, 퓨어 플레이로 꼽힙니다. 아, 퓨어 플레이. 순수 투자 대안이라는 건 그 산업이 클 때 수혜를 그냥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산업 경기가 안 좋아지면 실적 변동성도 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산업 성장하고 같이 가지만 그만큼 산업 사이클의 변동성에 실적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죠. 자, 그럼 이제 슬슬 재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방금 산업 사이클에 민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서우전기의 재무 상태는 이런 변동성을 잘 버틸 만큼 좀 튼튼한 편인가요? 네, 바로 그 점이 서우전기의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강점인데요. 실제로 실적을 뜯어보면 변동성이 꽤 커요. 아, 큰가요? 네, 대형 프로젝트를 언제 수주하고 또 언제 완료하느냐에 따라서 매출하고 이익이 좀 널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는 매출 743억, 영업이익 148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었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그때 엄청났죠? 그렇죠. 근데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연환산 실적을 보면 매출 465억, 영업이익 16억 수준으로 좀 줄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럼피 매출 구조라고 하는데 프로젝트 기반 기업들의 특징이죠. 아, 럼피하다. 마치 1년 농사 지어서 가을에 한 번에 크게 수확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중간에는 수입이 없어 보여도 마지막엔 큰 게 들어오는 구조. 그래도 이렇게 실적이 오락가락하면 재무적으로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런 실적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재무 구조는 거의 철옹성 수준입니다. 철옹성이요? 네. 부채 비율이 극히 낮아서 사실상 무차입 경영에 가깝고요.
유동 비율, 그러니까 단기 채무 갚을 능력을 보는 거죠. 이것도 200%를 훨씬 넘습니다. 와, 반기 보고서를 보면 총 자산이 한 1,020억 원 정도 되는데 부채는 고작 126억 원에 불과해요. 자본이 893억 원으로 아주 탄탄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거의 빚 없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취자님, 이 탄탄한 재무 구조는 그냥 안정적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강력한 경쟁 우위로 작용합니다. 경쟁 우위요? 네, 실적이 잠시 좀 안 좋아도 흔들림 없이 R&D 투자를 계속할 수 있고 또 경쟁사들이 좀 망설일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도 자신감 있게 뛰어들 수 있는 체력을 제공하는 거죠. 경기 변동에 대한 일종의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입니다. 체력. 비유가 좋습니다. 수익성은 어떤가요? 이익률도 꾸준히 좀 높은 편인가요? 네, 매출 변동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좋았을 때,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이럴 때는 20%에 육박했고요.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2024년 상반기에도 연환산으로 보면 3.5% 이상은 기록했습니다. 아, 그래도 괜찮네요. 네, 자기자본이익률, ROE라고 하죠. 이것도 2021년에는 21% 이상이었고 2024년 상반기 기준 연환산으로도 12% 이상으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금 흐름은 어떤가요? 돈은 잘 벌고 또 잘 굴리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영업활동으로는 꾸준히 플러스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에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뜻이죠. 네. 반면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주로 이제 배당금 지급 같은 걸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데요. 이건 외부에서 돈 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번 현금으로 사업 운영하고 또 주주 환원까지 다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도 뛰어나고 재무적으로도 뭐 거의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갖췄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성장 동력은 무엇일까요? 앞서서 거대한 파도에 올라탔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네, 바로 글로벌 항만 자동화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입니다. 항만 자동화. 네, 전 세계적으로 항만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화 시스템, 다른 말로 스마트 포트라고 하죠. 이걸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이제는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포트. 네, 관련 시장 규모는 조사기관마다 예측치는 조금씩 다른데요. 공통적으로 보면 연평균 한 7%에서 많게는 25%에 달하는 아주 높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 25% 성장률이요? 와, 엄청나네요. 근데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항만 자동화에 열을 올리는 걸까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인건비 절감하고 하역 시간 단축을 통한 효율성 증대. 이게 가장 크고요. 효율성. 둘째는 사람 실수를 줄여서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 셋째는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크레인 같은 항만 장비들을 전동화하는 추세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전동화. 친환경 이슈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국 정부가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항만 현대화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정부 투자. 네,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이나 미국 롱비치항 같은 성공적인 자동화 사례들이 이런 투자를 더 부추기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서우전기가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 최근의 기록적인 수주 소식들, 이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현재 서우전기를 주목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바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주 잔고죠. 수주 잔고. 네, 서우전기는 최근 정말 놀라운 속도로 대규모 계약들을 따내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에만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신규 계약을 체결했고요. 3분기에만 1,000억이요? 와. 네, 부선항 신항 2-6단계나 광양항 자동화 부두 같은 국내 핵심 프로젝트 물량도 확보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주도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반기 보고서 통해서 확인된 것만 봐도 그 파트너사인 ZPMC를 통해서 진행되는 싱가포르 PSA 튜어스 터미널 프로젝트나 멕시코 MIP 터미널 프로젝트 같은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잔고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아까 프로젝트 기반 기업한테는 수주 잔고가 미래 실적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선행 지표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쌓인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현재 확보된 수주 잔고는요. 서우전기가 그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이때 수준의 무려 1.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1.5배요. 와.
과거 최대 실적 직전보다 1.5배? 네. 과거 데이터를 보면 패턴이 명확해요. 2019년, 2020년의 수주 급증이 2021년 역대급 실적으로 그대로 이어졌거든요. 아, 그럼 지금 훨씬 더 커진 수주 잔고는 그 이상의 실적을 기대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현재의 이 압도적인 수주 잔고는 서우전기가 이제 중대한 실적 상승 사이클의 거의 초입에 와 있고 2025년하고 2026년에는 과거 최고 실적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걸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것이 최근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서우전기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청취자님께서도 앞으로 이 수주 잔고가 어떻게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전환되는지 이걸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향후 한 2, 3년간의 실적 가시성은 뭐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쫙 종합해서 투자 관점에서 기회 요인하고 위험 요인을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매력적인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네, 서우전기의 투자 매력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죠. 글로벌 항만 자동화 트렌드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는 점. 네, 첫 번째. 둘째, 방금 말씀드린 역대급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2, 3년간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매우 높다는 점. 네, 가시성. 셋째, 거의 빚이 없는 철옹성 같은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경기 변동에 대한 방어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점. 튼튼한 재무. 그리고 넷째,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과거 이력도 있는 데다가 최근에 발표된 2025년 주당 4,000원, 반기에는 2,000원이죠. 이런 파격적인 배당 계획은 강력한 주주 환원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와, 배당 4,000원. 확실히 매력적인 요인들이 많네요.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이니까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도 짚어봐야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연히 있죠. 첫째는 사업 모델 자체가 대형 프로젝트에 기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적 변동성. 이건 본질적인 위험 요인이고요. 네, 실적 변동성. 둘째, 아까 자세히 살펴봤던 창업주의 고령화 문제, 그리고 아직 좀 불명확한 승계 계획에서 비롯되는 거버넌스 리스크, 이게 장기적인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버넌스 리스크. 셋째, 과거에 배당 성약이 100%를 넘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표된 높은 배당 수준이 장기적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배당 정책의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확 늘 걸로 보여서 충분히 감당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만 장기적인 그림은 좀 지켜봐야죠. 네, 배당 정책의 지속성 문제. 그리고 넷째, JPMC 같은 소수의 대형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좀 높다는 점. 이것도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님께서는 이렇게 뚜렷한 기회 요인들과 함께 또 잠재된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다 인지하시고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판단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에는 신중함이 필요하죠. 자, 오늘 서우전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자면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아주 탄탄한 재무 안정성,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항만자동화라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의 파도를 제대로 타고 역대급 수주 잔고를 쌓으면서 단기적인 성장 기대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한 기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경영승계라든 피할 수는 없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단기 성장 모멘텀하고 높은 배당 수익률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기회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경영승계 불확실성이라는 뚜렷한 위험 요인이 공존하고 있는데 투자자로서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또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흥미로우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단기적인 실적 호조하고 배당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쓸 거냐, 아니면 장기적인 불확실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거냐, 이런 딜레마인 거죠. 네, 딜레마죠. 어쩌면 서우전기라는 이 개별 기업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항만 자동화라는 이 큰 테마 자체에 투자하는 다른 방법들, 예를 들면 관련 ETF라든지 아니면 다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분산 투자.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님께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시는데 좀 좋은 재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서호전기 심층 분석이 청 기자님의 지식 탐구 여정에 정말 값진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